Oui, absolument. C'est une excellente suggestion. Je vais m'en occuper immédiatement. 45층 회의실을 청소 중이었던 은희는 갑자기 회의실 전화기가 울려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받으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뭔가 강한 끌림이 있어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는 프랑스 파리 본사의 사람이었지 뭡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대의 프랑스어가 전부 귀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이 근질근질하기까지 했습니다. 32년 전 기억을 잃은 은희는 프랑스어를 배운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은희가 입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어가 은희의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희의 전화를 몰래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이 억양은 서연이가 아닌가? 바로 은희가 청소부로 일하는 회사의 회장인 최진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부른 이름은 은희가 아니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은희는 평생에 배운 적 없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최진호 회장은 그 억양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 것일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태양그룹 본사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은희는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갔어요. 손끝이 시려웠지만 이 차가움이 좋았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거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텅 빈 눈동자. 50년을 살았다는데 32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여인. 그게 바로 자신이었죠. 나는 누구일까? 매일 아침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늘 침묵으로 대답했어요. 은희는 한숨을 내쉬며 청소도구함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였죠. 청소부 유니폼을 입으며 은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왼쪽 가슴에 새겨진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박은희. 이 이름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32년 전 보호소에서 나왔을 때 받은 이름. 그 이전의 삶은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서자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하지만 우아한 걸음걸이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있었죠. 마치 무도회장으로 향하는 것처럼요. 은희야, 여기 있었구나. 익숙한 목소리에 은희가 뒤를 돌았습니다. 선배 청소부 영숙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영숙은 은희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죠. 언니, 벌써 나오셨어요? 그럼 오늘은 내가 아침 준비했지. 어서 가자. 김밥 식으면 맛없어. 영숙의 손에 이끌려 휴게실로 향하는 은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은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어요. 휴게실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밥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젓가락을 들며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살짝 돌렸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품이 있어 보였죠. 은희야, 너는 김밥 먹는 것도 참 예쁘게 먹는다? 영숙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냥 덥석덥석 먹는데 너는 꼭 뭐랄까? 호텔에서 밥 먹는 사람 같달까? 은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가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어디서 배운 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넓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은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무언가 그리운 듯한, 하지만 무엇이 그리운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회의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때 구석에 놓인 작은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켜놓고 간 모양이었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다가 갑자기 DJ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에 듣는 추억의 샹송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La Vie en Rose. 장밋빛 인생이죠. 순간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시작되고 이어서 에디트 피아프의 독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프랑스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정확한 발음으로 마치 프랑스인처럼 유창하게. 은희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프랑스어라니. 자신이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오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다시 가라앉았어요. 은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은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자 문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진호 회장이었어요. 76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태양그룹을 일으킨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죠. 은희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부 박은희입니다.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컸나요? 바로 끄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은희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의구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마치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은희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프랑스어를 하십니까? 순간 은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프랑스어를 모릅니다. 그저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따라한 것뿐이에요. 거짓말이었죠. 은희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장은 한참을 은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가 부딪혔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괜찮으십니까? 회장이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당황한 채 손수건을 받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통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은희는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고 회장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청소를 마저 해야 해서. 잠깐. 회장의 목소리에 은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회장이 창가에 서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파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해외는커녕 서울 밖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그렇군요. 가십시오. 은희는 황급히 청소 도구를 챙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가슴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회장의 이상한 질문, 그리고 손끝이 닿았을 때의 그 묘한 감정.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은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서연아. 은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연? 그게 누구지? 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걸까요?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은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어요. 서연아, 서연아. 누군가 절박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폭발음, 비명, 연기.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은희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며칠 뒤 은희는 다시 40층 회의실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라디오를 켜지 않았어요. 조용히 묵묵히 청소만 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또 만났군요. 은희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회장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비서도 없이 혼자였죠. 은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은 은희에게 다가와 탁자 위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은희는 무심코 사진을 들여다봤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우아한 부인, 그리고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32년 전 파리에서 실종됐죠. 은희는 사진 속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란 말입니까? 서연이라고 합니다. 당시 18살이었어요. 서연.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은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파리 유학 중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사라졌죠.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은희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왜 제게 이런 얘기를.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뭔가 닮았다고. 은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이 은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특히 그 걸음걸이, 프랑스어를 하는 모습, 모든 게 서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 프랑스어를 못합니다. 은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회장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압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하지만 회장이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3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포기할 수가 없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안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회장이 돌아서려는 순간 은희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도 32년 전 기억이 없어요.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18년 전 한강 다리 밑에서 발견됐대요. 그 이전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말했죠.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힘드셨겠습니다. 은희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인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딸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옥이었죠. 지금도 매일 밤 그 아이를 꿈에서 만납니다. 돌아온다고, 꼭 찾아온다고 약속하는데 아침이 되면 또 사라지죠. 은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일인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때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회장이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손으로 탁자를 한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아무렇게나 편하게.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은희는 순순히 따랐어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죠. 톡, 토독, 톡톡, 토독. 독특한 리듬이었습니다. 은희는 무의식적으로 그 리듬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희가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뭔가 잘못. 아닙니다. 그저 그 리듬이 서연이가 어릴 때 늘 두드리던 리듬과 똑같아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 이 리듬이 왜 그 사라진 소녀와 같은 걸까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자신은 박은희입니다. 보호소에서 지어준 이름을 가진 과거가 없는 청소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너는 박은희일 뿐일까? 은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다른 층도 청소해야 해서. 박은희 씨, 회장의 부름에 은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회장이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희는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나는 박은희야. 그냥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야.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3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회장이 보여준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잠들기 전에도 일어날 때도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죠.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요. 오늘은 45층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45층에 도착하자 은희는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텅 비어 있었어요.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죠. 넓은 회의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은희는 잠시 창가에 서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따르릉, 따르릉. 회의실 구석에 있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은희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은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까요? 하지만 전화벨 소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마치 꼭 받아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처럼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Oh. CS Le Bureau d'Essai. 순간 은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프랑스어였어요. 상대방이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었죠. J. Church, Monsieur le Président Choi. CS Urgent. 은희는 당황해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청소부예요. 회장님은 안 계시고. Versni parles pas franes. CS très urgent. Il y a un problème avec le contrat.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어요. 왜일까요? 상대방의 말이 다 이해됐습니다. 마치 한국어를 듣는 것처럼 선명하게요. 은희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Un instant. S'il vous plaît. De quoi s'agit-il exactement? 완벽한 프랑스어였어요. 은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했습니다. Le président n'est pas encore arrivé. Mais c'est urgent. Je peux prendre le message. 상대방이 놀란 듯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Oh, vos parles français. Do you merci écoutes? Nous avons un gros problème avec le contrat de fusion. 그 후로 10분 동안 은희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들도 막힘없이 이해하고 대답했어요. 마치 평생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요. 대화를 마무리하며 은희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Comme une phrase le dit. Le véritable voyage de découverte n'y consiste pas, chercher de nouveaux paysages mais avoir de nouveaux yeux. Cette situation aussi, nous devons l'avoir avec de nouveaux yeux.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한 구절이었죠.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은희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은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죠.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어떻게 내가 프랑스어를? 그것도 그냥 프랑스어가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프랑스어, 문학 인용까지. 이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32년 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훌륭하십니다. 낮은 목소리에 은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문가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파리 본사의 마르탱 이사였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당신이 완벽하게 응대하셨더군요. 은희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회장이 손을 내밀어 부축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전화를 받아서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회장이 은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붉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요. 프루스트를 인용하셨죠?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가 제 딸이 가장 좋아하던 구절입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은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죠. 회장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2년 전 서연이가 파리로 떠나던 날이 생각나네요. 회장의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펼쳐졌습니다. 공항이었어요. 18살의 서연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긴 머리가 바람에 날렸고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Papa. Nathan quite pass. G. reviendrai. Bent.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서연이는 늘 아버지를 프랑스식으로 파파라고 불렀어요. 그게 더 정답다고 하면서요. 공부 열심히 하고 전화 자주 하고. 회장이 걱정스럽게 당부하자 서연이가 장난스럽게 경례를 했죠. 위, 파퍼,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회장의 회상이 끝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희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 됐네요.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은희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죠. 아니에요.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은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은희 씨, 정말로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8년 전 보호소에서 깨어났을 때부터의 기억밖에 없어요. 그전은 완전히 텅 비어 있죠.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이래요. 큰 충격을 받으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지운다고. 회장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기억을 찾는 것을요. 은희가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제 딸일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죠. 회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가 파리 본사와 완벽한 비즈니스 프랑스어로 통화를 하고 프루스트를 인용하나요? 은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 리듬,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게 서연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은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무서웠죠. 만약 자신이 정말 서연이라면? 그럼 왜 32년 동안 가족을 잊고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무서워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게, 진실을 아는 게 무서워요. 회장이 은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은희는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정말로 아버지의 눈빛 같았죠. 그 순간 은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파퍼,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어요.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은희도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죠. 그저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은희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 가봐야 해요. 박은희 씨, 회장이 불렀지만 은희는 뛰듯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어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몰랐죠. 나는 누구야? 박은희야? 아니면 거울 속의 여인이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어요. 하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양할머니였어요. 은희야, 어디니? 왜 이렇게 늦어?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은희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곧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국 끓여놨으니까 와서 먹어. 전화를 끊고 은희는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일단은 박은희로 살자. 그게 더 안전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걸. 이제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걸요. 은희가 화장실을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저 혹시라도 기억이 돌아올까 싶어서. 회장이 미안한 듯 말했. 은희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32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은희는 회장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도 담겨 있었죠. 도와주세요. 제 기억을, 제 과거를 찾을 수 있게.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꼭 찾아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린 32년의 시간을 찾아가는 길고도 아픈 여정이요. 또 그 꿈이었습니다. 파리의 어느 카페.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누군가 은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죠. GTAI미 마 CHRI. 사랑해, 내 사랑.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 은희는 행복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렸어요. 카페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명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죠. 서연아, 서연아. 누군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었어요. 연기 속에서 흐릿한 형체가 다가왔습니다. 도망쳐, 빨리. 그리고 또다시 폭발음. 세상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덮쳤죠. 안 돼. 은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새벽 3시.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같은 꿈이었어요. 프랑스어 전화 사건 이후로 악몽은 더욱 생생해졌죠. 이게 정말 내 기억일까?
은희는 젖은 이마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꿈속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폭발은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팠어요. 한편 같은 시각 태양그룹 회장 저택에서는 진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청소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이었죠. 진호는 그 사진 옆에 32년 전 서연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나이는 들었지만 눈매와 입술 모양, 얼굴형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진호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은희가 사용한 종이컵에서 채취한 DNA 샘플이었죠. 미안하다, 은희 씨. 하지만 확인해야만 해.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만약 정말로 서연이라면? 32년 만에 딸을 되찾는다면? 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서연이 기억을 잃었을까? 그 32년 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하은이었어요. 진호는 급히 사진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들어오너라. 하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실크 파자마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또 서연 언니 생각하세요? 하은은 진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이다. 이상한 일이요? 하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바꿨죠.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청소부 중에 은희라는 여자가 있는데 묘하게 서연이를 닮았어. 순간 하은의 손이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야. 프랑스어도 완벽하게 하고 서연이가 좋아하던 프루스트도 알고. 아버지. 하은이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32년이나 지났어요. 언니는 이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있잖아요. 32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딸 노릇한 제가요. 하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진호가 미안한 듯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내가 있지. 미안하다. 또 옛날 생각을 했구나. 하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병원 검진 있으신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알았다. 하은이 나간 후 진호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DNA 샘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하은아.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복도로 나온 하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꺼냈죠. 여보세요? 나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박은이라는 여자 조사해줘요. 태양그룹 청소부예요. 모든 걸 다 알아내야 해요. 특히 과거를. 전화를 끄는 하은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45세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삶을 살아왔죠. 모두 서연의 자리였습니다. 32년 동안 이 자리는 내 거였어. 하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설령 그게 진짜 서연이라고 해도. 다음 날 오후 은희는 회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청소부가 회장실에 불려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죠. 혹시 해고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안내했어요. 들어가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진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죠.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은희는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닙니다. 그저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진호가 미소 지었어요. 비서가 차를 가져왔죠. 은희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피아노는 한 번도. 그럼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그냥 건반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은희는 순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이어서 흘러나온 선율.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은희는 놀라서 손을 걷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어떻게 내가...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곡은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에요. 은희는 피아노를 내려다봤어요. 자신의 손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 손이 정말 자신의 손일까요?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가 천천히 다가와 은희 옆에 앉았어요. 은희 씨, 제가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진호가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탁자를 한번 두드려 주세요. 그때처럼요. 은희는 망설이다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어요. 톡, 토독, 톡톡, 토독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진호가 미소를 지으며 같이 두드렸어요. 톡, 토독, 톡톡, 토독. 이 리듬은 베토벤 5번 교향곡 운명의 첫 소절이에요.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이 리듬을 좋아했죠.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늘 이렇게 두드렸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모든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회장님,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은희 씨가 발견된 시기가 32년 전이더군요. 서연이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은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호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발견된 장소가 한강 다리 밑이라고 하셨죠? 거기서 프랑스 대사관까지는 불과 2km예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각은 여전히 없었죠. 기억이라는 조각이요. 은희가 물었어요. 그럼 제가 정말로...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은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청소부를 회장실에 부르시고. 하은의 눈이 피아노 앞에 앉은 은희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 날카로운 저기가 스쳤어요. 손님이 계셨군요. 실례했습니다. 하은이 돌아서려는데 진호가 불렀어요. 하은아, 잠깐만. 진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희 씨가 피아노를 쳤는데 서연이가 좋아하던 쇼팽의 녹턴을 쳤어. 하은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금세 평정을 찾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아버지,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2년이에요. 32년. 언니는 죽었어요. 왜 자꾸 엉뚱한 사람한테서 언니를 찾으려고 하세요?
은희는 불편한 마음에 일어섰어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호가 은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에펠탑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죠. 이것 좀 보세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은희가 목걸이를 받아들자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서연아. 파리에 가서도 잘 지내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 엄마. 은희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진호와 하은이 동시에 은희를 바라봤어요. 은희는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파리 가기 전에. 그 순간 은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호가 재빨리 은희를 붙잡았습니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죠. 수많은 이미지가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일 케이크, 웃는 얼굴들, 공항, 비행기, 파리의 거리, 그리고 다시 폭발음과 비명소리. 안 돼, 안 돼. 은희가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어요. 진호가 다급하게 물을 가져왔죠. 하은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기일 거야. 분명히 연기일 거야. 하지만 은희의 고통은 진짜였어요. 32년 동안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그 충격은 감당하기 힘들었죠. 은희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떠오르는데 금방 사라져요. 마치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처럼. 진호가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때 은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양할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은희야, 큰일이야. 빨리 집에 와.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은희가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와서 너를 찾고 있어. 무슨 횡령이니 뭐니 하면서. 은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횡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가봐야 해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경찰이 저를 찾는다고. 하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점점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거짓, 과거와 현재가 뒤엉키며 은희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32년 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희는 정말로 사라진 서연일까요? 모든 답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진호는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만이었어요. 32년 만에 딸을 찾은 것입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서연아, 우리 서연이가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은희가 다급하게 나간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경찰이 찾는다고? 대체 무슨 일이지? 진호는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나다. 박은혜 씨에 대해 조사해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 지사의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미룰 수 없었어요. 빨리 다녀와야겠어. 서연이가
은희가 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편 은희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조사실의 형광등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험악하게 생긴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죠. 박은희 씨,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증거가 다 나왔어요. 형사가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3억 원이 은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다가 사라진 기록이었어요.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런 돈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다고요? 당신 명의 계좌잖아요. 제 명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계좌 만든 적이 없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죠. 형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이었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희에게 다가갔죠. 은희 씨, 괜찮으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왔어요. 은희는 하은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하은이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지만 은희는 눈치채지 못했죠. 알아요. 저도 믿어요. 변호사를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형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성실한 직원이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일단 유치장으로 가셔야 해요.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치장이라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은희 씨. 하은이 은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쳤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은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유치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은희는 딱딱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그녀를 훑어봤지만 은희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30년 전 보호소에서 시작해서 뿌리 없이 살았지만 정직하게 살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서러움이 밀려왔죠. 청소부로 살면서도 늘 떳떳했습니다. 남의 것에 손대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둑으로 몰리다니. 은희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꿈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파리의 카페.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어요. 은희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죠. 서연, 내일 아버지가 오신대?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갈색 머리에 파란 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응,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피에르, 우리 아빠 만나면 놀라지 마. 왜? 무서운 분이야? 아니, 너무 다정하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거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 빨리 나가. 피에르가 은희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쾅! 폭발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서연아, 서연아. 누군가 절박하게 부르는 소리. 경호원이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은희를 찾고 있었죠. 아가씨, 어디 계세요? 은희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폭발. 더 큰 폭발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연기가 자욱했어요. 은희는 정신을 잃었죠. 아가씨.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은희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경호원. 그 사람은 누구지? 꿈속에 경호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충직한 눈빛, 필사적인 목소리.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은희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어둠 속에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다시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검사가 와 있었어요. 박은희 씨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제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은희가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누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그건 재판에서 밝히시죠. 은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때 호송차가 신호에 멈췄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태양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거든요. 높은 건물 꼭대기 어딘가에 회장실이 있을 거예요. 회장님, 은희는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정말 당신의 딸인 것 같아요. 마치 기도하듯 간절했어요. 한편 파리의 호텔에서 진호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은희 씨가 구속됐다고? 비서의 보고에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억 횡령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한 DNA 결과가 있어. 그녀는 내 딸이야. 하지만 회장님 증거가. 닥쳐.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구해. 그리고 비행기표를 받고 지금 당장 돌아간다. 진호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간다. 이번엔 꼭 지켜줄게. 32년 전엔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진호는 공항으로 향하며 다짐했습니다. 누가 내 딸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서울의 어느 호텔 스위트룸. 하은은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 처리됐습니다. 증거도 완벽하고요. 수고했어요. 하은이 전화를 끊고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은희 씨. 하지만 이 자리는 내 거예요. 와인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32년 동안 내가 최서연이었어. 이제 와서 바뀔 순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은희의 절망적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내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야. 진실과 거짓. 그 경계에서 모든 사람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장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파리에서 돌아온 지 3시간 만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가 있었죠. 은희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이하은 본명 김하은. 아버지 김철수 사망.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 3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충직했던 경호팀장 김철수. 서연이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그 사람.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진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하은아. 아니, 김하은. 하은의 몸이 굳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아버지, 왜 그랬니? 왜 은희를, 내 딸을 함정에 빠뜨렸니?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버지. 하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32년 전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은이 13살이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우체부가 편지를 전해줬죠. 아버지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지켜야 할 아가씨를 지키지 못했다. 이게 아빠의 유일한 속죄다. 너는 서연 아가씨 자리를 채워라. 최 회장님께 잘하고 좋은 딸이 되어라. 어린 하은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지. 회장님이 절 데려가셨어요. 넌 이제 내 딸이다라고 하셨죠.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딸이 된 것 같았어요. 최고의 교육, 따뜻한 사랑,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은은 행복했어요. 32년이에요, 아버지. 32년 동안 전 최하은이었어요. 당신의 딸이었고 이 회사의 후계자였죠.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은희를 없애려 한 거니?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희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걸. 그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게 언니와 똑같았으니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전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이 자리도, 제 인생도요. 진호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갔어요. 하은아, 내 아버지, 넌 내 딸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32년 동안 내 딸이었어. 하은이 놀란 눈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짜가 나타났잖아요. 진호가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연이를 되찾았다고 해서 너를 잃는 건 아니야. 난 이제 딸이 둘인 거지. 하은이 흐느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은희에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직접 사과하고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다음 날 아침 구치소 면회실. 은희는 유리 너머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는 우아한 부인이 있었어요. 은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죠. 저분이 어머니라는 걸. 은희야. 아니, 서연아.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야. 내 엄마란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2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단어였습니다. 엄마.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어요. 부인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은희도 따라서 손을 댔죠. 차가운 유리 너머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우리 딸. 32년이나 혼자 두고. 진호도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곧 나올 수 있어. 조금만 참아. 은희는 울면서도 미소 지었어요. 아빠, 엄마, 그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부르고 싶었는지. 32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면회 시간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은희는 온 세상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나를 찾아 헤맨 가족이. 진호와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진호가 말했어요. 서연아,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있어.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어요. 곧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날 거라는 희망이요. 3개월 후 태양그룹 회장 저택의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어머니가 다정하게 앉아 있었죠. 서연아, 이 부분은 이렇게 치는 거야. 어머니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번쩍하고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이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던 모습, 엄마와 함께 웃던 순간들. 언니, 밥 먹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돌리자 하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진심으로 은희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원의 큰 테이블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양할머니가 은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희가 이렇게 좋은 집 딸이었구만. 그래도 할미한테는 여전히 우리 은희야. 은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버리지 마세요.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그럼. 누가 버린대? 영숙과 다른 청소부 동료들도 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편하게 웃고 있었죠. 은희야, 아니 서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 영숙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은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한테는 그냥 은희예요. 평생 은희로 살아왔는걸요. 식사를 마치고 은희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방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청소부 유니폼이었죠. 은희는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은희로 산 32년도, 최서연이었던 18년도, 모두 나의 진짜 삶이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들어가도 돼요? 하은이었습니다. 은희가 문을 열자 하은이 머뭇거리며 들어왔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한 일들. 은희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너도 피해자야. 13살의 아버지를 잃고 남의 자리를 채워야 했잖아.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집행유예 3년.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빠가 최대한 줄여준 거잖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두 자매가 포옹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짜 자매가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진호의 서재. 은희는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소르본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프랑스 문학 교수직을 제안한다고. 은희가 놀란 눈으로 진호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래. 내가 쓴 논문을 봤다더구나. 32년 전에 쓰다만 논문을 최근에 완성한 걸 보고 감명받았다고.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 그곳은 상처의 땅이면서도 꿈의 땅이었죠. 아빠. 응?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진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좋은 기회인데. 은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죠. 32년 동안 저를 품어준 이곳에서 뭔가 하고 싶어요. 태양그룹 문화재단에서 일하면서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프랑스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은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이제야 시작이니까. 진호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구나. 박은희로 살았던 32년. 최서연으로 돌아온 지금. 두 개의 이름 하지만 하나의 삶.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수어로 통역할 수 있어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한 아이가 당돌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 발표에는 국제의료질 인증과 데일그룹의 수십억에 달하는 후원 재계약이 걸린 중요한 발표회였고 데일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은서는 청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병원 이사장인 박정희는 그저 그 아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표회가 시작되고 우려와는 달리 아이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유려하게 통역을 해갔죠. 데일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은서가 그에 만족해하던 찰나 아이의 수어를 보던 최은서의 표정과 발표를 이어가던 박정희 이사장의 표정이 동시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두 여성은 이 어린 아이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아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낼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연은 반지하 방 창문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끝만 보였죠.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보도블록에 튀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작은 분수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서아의 손짓이 서연의 시선을 끌었어요. 9살 동생은 수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냉장고에는 어제 사온 식빵 반 봉지와 딸기잼이 전부였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늘 이렇게 빠듯했죠. 하지만 서아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맛있는 잼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서연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수어였습니다. 엄마는 서아가 태어나고 청각 장애 진단을 받자마자 온 가족이 함께 수어를 배워야 한다고 했었죠. 부엌으로 가려던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 아직도 유품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계속 미뤄왔죠.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양동이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때 물방울이 상자 위로 떨어졌어요. 아, 안 돼. 서연은 급하게 상자를 옮겼습니다. 젖은 상자를 닦다가 뚜껑이 열렸어요. 엄마의 일기장과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옹길병원 의료 기록이라고 적힌 서류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그 병원이었죠. 서연은 망설이다가 서류를 펼쳤어요. 사망 원인 환자 부주의로 인한 합병증.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환자 부주의라니요? 엄마는 병원에서 셋째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의사들은 출산 중 갑작스러운 출혈이 있었다고만 했었죠. 그런데 환자 부주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어요. 그러다 한 장의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원 감염? 그럼 엄마는 병원 잘못으로.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엄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엄마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으셨다. 옹길 의료재단 이사장 박정희 네 어머니가 날 외면했다. 부끄러운 딸이라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들이 있으니까 곧 셋째도 만날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의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됐다. 엄마는 내가 그곳에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옹길병원 이사장이 외할머니였다니. 엄마를 외면한 그 사람의 병원에서 엄마는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언니, 왜 울어? 서아가 다가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서연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엄마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아야. 서연이 수어로 말했어요. 언니가 꼭 지켜줄게. 서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옹길병원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병원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죠. 병원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빛났고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황금빛 동판이 있었습니다. 옹길 의료재단 이사장 박정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로 저 사람이 엄마를 버린 외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 사람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에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혹시 여기 매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나요? 직원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학생이구나. 몇 살이니? 16살이에요. 서연은 나이를 2살 더 많게 말했습니다. 지하 매점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들었어. 한번 가봐. 서연은 지하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갈수록 화려한 로비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죠. 매점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안에는 중년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혹시 아르바이트생 구하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구하긴 하는데. 학생 같은데?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 일이 필요해요.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본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돼. 그래도 할래? 네, 할게요. 내일부터 와. 방과 후 4시부터 9시까지야. 서연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병원 안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엄마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단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듯이 진실은 조금씩 새어나오지.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작은 빗줄기가 보였죠. 엄마, 제가 꼭 진실을 밝힐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결심만은 단단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평소보다 늦자 걱정이 됐나 봅니다. 미안, 늦었지? 서연이 수어로 사과했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함께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서로가 있어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서아에게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서아가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을 다졌어요. 옹길병원, 그곳에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예요. 외할머니가 왜 엄마를 버렸는지, 왜 엄마는 그런 사람의 병원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물은 여전히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진실을 향해 흐르는 물줄기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일기장에서 엄마의 향기가 났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죠. 엄마, 보고 계시죠? 제가 꼭 해낼게요. 서연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옹길병원에서 일하며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의 거짓말을 벗겨낼 거예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빗소리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서연이 옹길병원 지하 매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방과 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학교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떨 시간에 서연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었죠. 지하 매점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형광등은 오늘도 깜빡거렸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곳이 진실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서연아, 물건 정리 좀 도와줄래? 매점 주인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첫날엔 무뚝뚝해 보였던 김 여사는 의외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금방 할게요. 서연은 박스를 들고 진열대로 향했어요. 그때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이 섞여 있었죠. 도대체 이게 뭐야? 의료사고가 이렇게 많다고?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하지만 이건 실제 수치입니다.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실제 수치? 다음 주에 국제의료질 인증 심사가 있는데 이런 통계를 그대로 제출하란 말이야?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의료사고 통계라니. 혹시 엄마의 사고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급히 물건 정리하는 척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간호사였어요. 들어, 정민주 간호사.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수치를 반으로 줄여. 경미한 사고는 아예 빼버리고. 하지만 실장님, 그건 조작. 조작이라고? 난 단지 불필요한 오해를 막자는 거야. 우리 병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아나? 사소한 실수 몇 개 때문에 병원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건 부당하지 않나? 정민주라는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호 실장님.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이준호 기획실장과 정민주 간호사. 두 사람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간 후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병원이 의료사고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사고도 그렇게 묻혔을지 모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서연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다가 의무기록실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리였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로비를 지나가던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황금빛 동판이 또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옹길 의료재단 이사장 박정희. 그 이름을 보니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외할머니, 엄마를 버린 사람, 그리고 이제는 의료사고까지 은폐하는 병원의 수장. 저기 괜찮아요? 누군가 서연의 어깨를 툭 쳤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까 그 간호사 정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혹시 환자 보호자세요? 정민주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까 이준호 실장 앞에서 보였던 무력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저 지하 매점에서 일해요. 아, 그래요? 어린 것 같은데. 학생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민주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요. 난 주로 3층 간호사실에 있어요. 정민주가 떠난 후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왠지 정민주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은데 숨겨야만 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서연은 일부러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3층으로 올라가 간호사실을 찾았습니다. 정민주가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매점 알바생? 안녕하세요. 어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곤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 도와줄 거라도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혹시 의료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나요? 정민주의 표정이 굳었어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민주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실수는 일어나요. 하지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일해요. 정민주는 서둘러 서연을 내보냈어요. 하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민주도 이 병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병원을 관찰했어요. 낮에는 환자들로 북적이는 화려한 로비가 밤이 되면 썰렁해졌죠.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표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갔어요. 쓰레기장은 병원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덮을 수는 없어요. 정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쓰레기통 뒤에 숨었어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적어도 유가족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야 해요. 작년에 돌아가신 산모분도. 서연의 숨이 멎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산모라니. 엄마 얘기일까요? 그거는 이미 정리됐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하지만 병원 감염이었잖아요. 수술실 소독이 제대로 안 돼서. 닥쳐. 너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입 다물어. 내 동생 병원비는 누가 대주는데? 정민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 후 서연은 쓰레기통 뒤에서 나왔어요. 엄마의 죽음이 정말로 병원 감염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매점으로 돌아갔어요.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괜찮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요. 서연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엄마는 병원의 실수로 돌아가셨고 병원은 그 사실을 덮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서연은 큰 결심을 했어요. 오늘 밤 의무기록실에 들어가 볼 거예요. 위험하다는 건 알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병원이 한산해졌을 때 서연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의무기록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서연은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다시 나와보니 청소 아주머니가 의무기록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려는 거였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청소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을 잠그지 않고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금방 돌아올 생각인가 봐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어떡하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무기록실로 들어갔어요. 안은 서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죠. 비읍으로 시작하는 캐비닛을 찾았어요.
박 씨 서류가 있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선영. 엄마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찾았어요. 서연은 급히 파일을 꺼냈습니다. 의료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빠르게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수술실 위생관리 부실로 인한 감염 추정.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환자 개인 위생 불량으로 기재할 것.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증거를 찾았습니다. 병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엄마에게 떠넘긴 증거를요. 거기 누구야?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당황해서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잘 안 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 있었어요. 뭐야, 애가 왜 여기 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정민주였습니다. 정민주는 보안 요원에게 무언가 속삭였어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민주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았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너, 설마. 정민주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엄마예요. 작년에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정민주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더니 서류를 주워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따라와요. 정민주는 서연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엄마가 왜 죽었는지, 왜 거짓말로 기록됐는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 어머니 건. 내가 담당 간호사였거든요. 서연은 놀라 정민주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수술실 소독이 제대로 안 된 걸 알면서도 정민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왜 진실을 숨겼어요? 병원이 우리를 협박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의료진 전체를 해고하겠다고. 저도 비겁했어요. 동생이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했거든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가 뒤섞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민주가 물었어요. 서연은 멀리 보이는 병원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옹길병원이라는 글자가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죠.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진실을 알릴 거예요. 위험해요. 이 병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정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은폐된 의료사고 기록들.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워서 공개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작은 USB가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당신은 용기가 있어 보여요. 나처럼 비겁하지 않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심해요. 특히 이준호 실장을. 그 사람은 위험해요. 정민주의 경고를 들으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반지하 방에 도착하니 서아가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동생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서연은 USB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엄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찾았어요. 엄마를 죽인 진짜 이유를요. 이제 시작이에요. 창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모여 강이 되듯이 작은 진실들이 모여 큰 파도가 될 거예요.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민주라는 동료가 생겼으니까요. 가면 뒤에 숨은 병원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 가면을 벗길 차례예요. 월요일 아침 옹길병원은 평소와 달리 부산했습니다. 복도마다 청소하는 직원들이 보였고 로비는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깨끗했어요. 서연은 매점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김 여사에게 물었어요. 김 여사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대일그룹 회장이 온대. 국제의료질 인증심사단이랑 같이. 우리 병원이 대일그룹 직원들 건강검진을 전담하거든. 서연의 귀가 쫑긋했어요. 대일그룹이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 여동생이 청각 장애인이래. 같이 온다는데 위에서 난리가 났어.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청각 장애인이라니. 서아가 떠올랐어요. 그때 매점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 실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수어 통역사? 그런 거 왜 필요해? 그냥 필담으로 하면 되지. 예산이 얼마나 빠듯한데 쓸데없는데 돈을 써?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취소해. 어차피 구경만 하고 갈 텐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회장이 알아서 통역하겠지. 전화를 끄는 이준호가 투덜거리며 사라졌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어 통역사를 취소했다니. 청각 장애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오후 2시 병원 정문에 검은색 고급차가 멈췄습니다. 서연은 로비 구석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지켜보았어요. 차에서 먼저 내린 사람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위험 있는 표정. 대일그룹 최 회장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어요. 여성은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최은서였어요. 대일그룹 회장의 여동생. 은서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들 회장에게만 인사를 했죠. 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정희 이사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어요. 서연은 외할머니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차가운 인상의 노인이었어요. 오늘 저희 병원의 우수한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이사장이 말했지만 은서를 향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은서는 오빠 옆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행이 병원 투어를 시작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은서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아무도 그녀와 소통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의사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은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지 계속 오빠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은서야, 잠깐만. 최 회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은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하고 속상한 게 역력했죠.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서아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일행이 휴게실로 이동했을 때 은서는 구석에 혼자 앉았어요. 외로운 섬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어요. 나서도 될까? 하지만 은서의 슬픈 눈빛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은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수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신, 수어를 할 줄 아세요?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답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 동생도 청각 장애가 있어요. 어머니가 온 가족에게 수어를 가르쳐 주셨죠.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병원에 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정말 반가워요. 아무도 저랑 얘기하려 하지 않아서. 많이 외로우셨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는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제가 못 듣는다고 못 느끼는 건 아닌데. 서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은서의 모습에서 서아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연이 수어로 위로했어요. 은서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국제인증심사단의 외국인 심사관이었어요. 그는 서연과 은서가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직원이 누구입니까?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어요. 이준호 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매점 알바생입니다. 매점 알바생이 수어를 해요? 놀랍네요. 심사관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영어 할 줄 아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당신 덕분에 최 회장의 여동생이 편안해 보이네요. 한국 병원들은 보통 장애인 응대에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병원은 다른가 봅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자신이 수어 통역사를 취소한 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죠. 저희는 항상 모든 환자를 배려합니다. 이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최 회장도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괜찮니? 은서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서연을 가리키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와 대화해주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최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청각 장애인 가족이 있어서 이해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심사관이 박정희 이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다니 인상적이네요. 내일 있을 공식 발표회에도 이분이 통역을 맡으면 좋겠습니다. 박 이사장은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의 실수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일행이 다시 이동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은서 옆에서 모든 설명을 수어로 통역했습니다. 은서의 표정이 살아났어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의견도 말했죠. 이 병원의 응급실은 어떤가요? 은서가 수어로 물었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시설은 좋지만 가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서연은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어로 답했습니다. 의료사고를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은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제 어머니도. 서연은 말을 멈췄어요.
너무 많은 걸 말하면 위험할 수 있었죠. 투어가 끝나고 은서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별 말씀을요. 내일 발표회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은서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였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은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병원은 그 사실을 숨겼죠.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맙소사, 내일 발표회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든 당신을 돕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연대를 느꼈습니다. 은서가 떠난 후 이준호가 서연을 불렀어요. 너 잠깐 이리 와봐. 이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긴장하며 따라갔습니다. 내가 뭔 생각으로 나선 거야?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도와? 허락도 없이? 이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곧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 발표회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시키는 대로만 통역해. 알겠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누구 딸인지 알고 있어. 박선영 씨 맞지? 서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이준호가 알고 있었다니. 놀랄 것 없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내가 여기서 뭘 찾으려는지도 알아. 이준호가 비열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다 정리했거든. 서연은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내일 잘해. 그래야 내 동생도 무사할 테니까. 이준호의 협박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아를 건드린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정민주에게 연락했어요. 내일이 기회예요. 발표회에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위험해요. 이준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 알아요. 하지만 더는 못 기다려요. 정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저도 준비할게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이 무너질 거예요. 서연은 집으로 들어가며 서아를 꼭 안았어요. 언니가 지켜줄게. 꼭. 서아는 언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서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하는 진실의 말들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발표회 당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서아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서연은 동생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서아야.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엄마를 닮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가방 속에는 정민주가 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오늘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분주했어요. 대강당에는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무대에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정민주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내가 정말로 할 거니? 아직 돌아갈 수 있어. 아니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나타났어요.
오늘따라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서연 양, 잠깐 얘기 좀 하지. 이준호는 서연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오늘 내가 얌전히 굴면 좋은 제안을 하나 할게. 무슨 제안이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주지. 월급도 괜찮게 주고 내 동생 치료비도 지원해줄 수 있어.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회유하려는 거였죠. 생각해 볼게요.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준호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통역할 때 정확히 하는 거야. 내 생각을 섞지 말고. 알겠나? 네. 이준호가 떠난 후 서연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됐어요.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진, 언론인, 그리고 국제인증 심사단까지. 최 회장과 은서가 맨 앞줄에 앉았어요. 은서는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미소로 답했어요. 박정희 이사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외할머니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차갑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엄마를 버린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옹길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이사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무대 옆에서 은서를 위해 수어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거짓말쟁이라고.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의 우수한 시설, 뛰어난 의료진,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자랑이 이어졌어요. 서연은 묵묵히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은서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서연에게 수어로 물었어요. 왜 표정이 그래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동시에 은서에게만 보이는 각도로 다른 수어를 했어요. 이 병원은 의료사고를 숨기고 있어요. 제 어머니도 여기서.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준호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서연과 은서가 주고받는 수어가 통역 내용과 다르다는 걸 알아챈 거죠. 잠깐만요. 이준호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이사장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박 이사장이 태연하게 답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병원은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거짓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이준호가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정민주가 그를 막았습니다. 뭐라고? 박 이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작년에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박선영 씨의 딸이에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이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당신의 외손녀입니다, 할머니. 폭탄 선언이었어요. 대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3년간 은폐된 의료사고 기록들이에요. 제 어머니는 병원 감염으로 돌아가셨지만 환자 부주의로 조작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거짓말, 보안, 이준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김모 씨 수술 중 의료진 실수로 사망. 공식 기록 지병 악화. 2023년 7월 8일 이모군 잘못된 약물 투여로 사망. 공식 기록 알레르기 반응. 2024년 11월 23일 박선영 씨 병원 감염으로 사망. 공식 기록 환자 부주의.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 병원은 환자를 죽이고도 거짓말로 덮었어요. 은서가 일어섰어요. 그녀는 수어로 말했고 서연이 통역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서연 씨가 어제 저에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저는 데일그룹 회장의 동생으로서 이런 병원과는 더 이상 계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 회장도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박 이사장이 비틀거렸어요. 이준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정민주와 다른 간호사들이 막아섰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실장님. 정민주가 말했어요. 서연은 박 이사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왜 엄마를 버렸어요? 왜 가난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버렸어요? 박 이사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주저앉을 뿐이었죠. 엄마는 당신의 병원에서 죽었어요. 당신이 버린 딸이 당신의 병원에서 당신들의 실수로 죽었어요. 서연의 절규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심사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이준호가 연행되었고 관련 서류들이 압수되었습니다. 서연은 무대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긴장이 풀리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서가 다가와 서연을 안아주었어요. 잘했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정민주도 다가왔습니다.